20장의 연력학 제1법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하는 만큼 여러 번 설명하지 않고 요점 위주로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 번 다시 들어서 좀 복습을 반복을 해서 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장의 제목이 연력학 제1법칙인데요. 각 세부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7절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6절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중요한 내용 같으면 이제 열이나 내부 에너지, 특히 내부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온도가 변하거나 또는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열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20.5절의 연력학 제1법칙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려면 열을 알아야 되고 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요 세 가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이걸 적용하는 과정까지 이번 주 강의에 적용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20.1절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일단 이제 정지에 있는 기준 틀에서 볼 때, 즉 정지한 관성 기준계에서 볼 때 구성 성분들, 그러면 이제 입자들이에요, 입자들. 그죠? 물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와 분자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기체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서는 기체 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갖는 모든 에너지가 되는데, 이때 모든 에너지는 특히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기준이 되는 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제로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지에 있는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즉 운동 속도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동 운동 에너지는 사실 이제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더한 거다.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운동에 의한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도 있지만, 포텐셜은 다 이제 동등한 포텐셜이라고 하자면 우리가 기준 0으로 삼을 수 있어요. 자, 열이란 무엇이냐? 자, 물체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으면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죠. 그때 전달되는 에너지. 그래서 기호로는 Q로 씁니다. Q. 자, 이 정도로 좀 살펴보시고, 물질을 가열한다 그러면 가열이니까 열을 더해준다. 그래서 Q를 공급해준다. 공급해주는 열이 Q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아이고, 이미 공부한 거죠? 어디를 갈까요? 자, 열의 단위가 있는데, 열의 단위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칼로리라는 단위를 많이 썼었죠. 칼로리를 썼었는데, 이게 이제 열 자체가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SI 단위가 되는 이제 줄하고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게 열의 일당량이 되겠습니다. 즉 열을 1칼로리라는 예전에 쓰던 열을 이제 줄로 바꿀 때는 4.186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일당량, 열의 일당량, 1에 해당하는 열의 일당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1칼로리당 몇 줄이냐, 4.186줄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1킬로칼로리 그러면 1킬로칼로리 그러면
1000배를 해서 4.186 킬로줄이라고 해도 되고 4186 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되게 킬로칼로리는 소문자 K의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문자 K를 많이 쓰는데 물리학 책에서는 소문자 K를 써야겠죠. 예. 이게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체중을 줄이는 방법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열량을 소모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일의 총량이 2000 칼로리, 큰 칼로리인데 대문자 칼로리라고 쓰면 이게 킬로칼로리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2000 킬로칼로리를 다 소모하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서 운동으로만 소모된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포텐셜 에너지 역기를 2m만큼 드는 MGH죠. MGH 킬로그램 9.8 곱하기 H를 몇 번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N번이에요. N번. 그래서 요런 칼로리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몸에서 빠져나가게 우리가 일을 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0.2절에 가보겠습니다. 비열과 열량 측정법 그랬는데 우리 어떤 물질이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물질이 흡수한 열과 상승한 온도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 비례상수 C를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열 용량. 이게 뭐냐면 열 용량은 델타 T분의 Q가 되니까 1도씩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Q는 CT 대문자 C 이때는 이제 열 용량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M 곱하기 소문자 C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C는 소문자 MC랑 같아요. 이때 M이 바로 질량 그리고 이 소문자 C가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Q는 MC 델타 T이기 때문에 이걸 C에 대해서 쓰게 되면 M 델타 T분의 Q예요. 원래 열 용량은 그냥 델타 T분의 Q가 되는데 여기는 1kg당 열 용량이다. 단위 g당 또는 단위 kg당 열 용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로는 단위가 이렇게 내려가 보면 비열의 단위가 여기 나와 있죠. 킬로그램 도시 분의 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또 많이 쓰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아직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M 델타 T분의 Q니까 이런 단위를 쓸 수도 있어요. 칼로리 퍼 질량은 g으로 온도는 1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1g의 물체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 몇 킬로칼로리인가 그게 바로 C예요. 알겠죠? 네. 이게 C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 도씨가 되는데 이런 단위를 쓸 수도 있지만 줄,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그리고 SI 단위에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거고 온도는 도씨를 써도 되고 K를 써도 됩니다. 1도씨나 1K나 온도 변화는 동일한 거니까요. 이런 단위를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과학에서 SI 단위라고 쓰는 거고 이게 예전에 썼던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0.5kg의 물의 온도를 3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 M이니까 0.5kg 넣었죠. C, 물의 비열은 4186 줄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됩니다. 이게 물의 비열이 여기 나와 있죠. 물의 비열이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 3도씨 높이려고 해요. 그러면 Q는 6280 줄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열량 측정법이 있는데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물질을 섞어요. 둘이 이제 혼합이 열이 전달돼.
그때 전달된 열은 얘가 이제 얻으면 얘는 Q를 얻겠고 얘는 잃으면 Q를 잃는 거죠. 둘 사이에서 열에서만 열이 전달될 테니까 Q가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B에서 A로 B라는 물질에서 A라는 물질로 열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A는 열을 얻었고 B는 그 열을 잃은 거죠. 그래서 A나 B 중에 예를 들어서 A가 열량계다 그러면 Q를 측정하는 거죠. 요 Q를 측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B는 얼마나 Q가 잃어버렸는지 또는 얻었는지 반대로 또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열량계는 어떤 열량계냐면 어, 그림 20.2번을 봐야겠네요. 여기 요거네요. 그죠? 그림 20.2번인데 열량계 안에 어떤 이제 물체가 있어요. 이 고립된 경계라고 하는 건 여기 외부는 이제 단열이 돼서 열이 외부로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릇. 어떤 용기에 스티로폴 박스이거나 단열 고온 도시락통 같은 거죠. 여기에 뜨거운 물체를 넣으면 열이 빠져나가겠죠. 주변 차가운 곳으로. 그러면 이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 QHOT는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 Qcold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 온도들은 각각 MW, CW, TW, MX, CX, TX였습니다. 나중에는 온도가 같아지겠죠. 처음에는 TW보다 TX가 더 컸다고 가정하고 뜨거운 실을 넣었다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은 뜨거운 물체가 잃었어요. 잃은 건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얻은 건 플러스로 표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온도가 같아지겠죠. 근데 각각의 물질이 MC, T가 되고 또 열량계를 물이라고 하자면 MW, CW, TW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온도가 TF로 평형이 됩니다. 나중 온도가. 그러면 물은 이 열을 얻었고 물체는 열을 잃은 거죠. 그래서 물은 여기가 뭐냐면 물이 얻은 열이에요. 물이 얻은 열, Q콜드. 그리고 이거는 예,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인데 잃었으니까 앞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TF가 TW보다 더 큰 거죠. TF가 TW 차가운 물이 따뜻해진 거고 뜨거운 물은 이제 차가워진 거죠. TX가 돼서 그렇죠? 처음 나중 온도가 TF고 처음 온도가 TX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X는 뜨거운 거였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좌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QHOT 자체가 이게 마이너스예요. 요거 자체가 열을 잃었으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려고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MX, CX, TX-TF예요. 그렇죠? 처음 온도가 뜨거워졌는데 뜨거운 물체였는데 나중에 이제 평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 열 자체를 플러스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X를 구해낼 수 있겠죠. 모르는 물체에 물은 우리가 CW를 알고 있다면 모르는 물체를 물 속에 넣은 거죠. 물 속에 어떤 물체, 뜨거운 물체를 넣었더니 이게 좀 차가워진 겁니다. 그렇죠? 온도가 이제 중간이 된 거죠. 그럼 그 물체의 CX를 구할 수 있다. 그게 그 예제가 20번, 20.2번입니다. 그대로 똑같은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원리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쭉 넘어가서 다음에 수문열을 볼 텐데요. 수문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의미가 이제 교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열을 주면 이제 온도가 상승하거나 열을 빼앗기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열을 줬는데도 또 열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거나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융해와 기화라고 했죠. 융해와 기화.
교재에서 그때 이제 Q예요. 그때 Q. 그럼 Q라는 물질의 질량이 Q라는 물질이 아니라 질량이 M인 물질, 델타 M이라고 합시다. 델타 M의 물질에 열을 가했더니 Q라는 열을 가했더니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얼음이 물로 녹았다. 그때 녹은 양, 그죠? 녹은 얼음의 양, 당, 그죠? 1g당 또는 1kg당 몇 줄에 또는 몇 칼로리의 열이 들어가면 녹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즉 1g의 물을 또는 1kg의 얼음이라고 합시다. 1kg의 얼음을 1kg의 물로 바꾸는 거예요. 얼음을 물로. 그런데 얘도 0도씨이고 얘도 0도씨예요. 그래서 온도는 안 변했습니다. 얼음이 물로 상태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융해라고 하는데, 1kg당 얼마만큼 열을 줘야 가장 뜨거운 얼음이 가장 차가운 물이 될 수 있느냐? 약 80kcal가 됩니다. 근데 이걸 줄로 바꾸면 얼마예요? 80, 32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물에 봅시다. 그래서 물의 융해열은 33만 3천 줄 정도가 됩니다. 33만 3천 줄. 네, 이거를 칼로리로, 여기 교재는 칼로리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1kg당은 80kcal가 되고 1g당은 약 80칼로리가 돼요. 여기는 이제 킬로그램당 줄로 나왔으니까 80kcal, 즉 8만 곱하기 4.186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33만 3천 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정확히는 아마 78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이게 이제 물의 융해열이에요. 이걸 기호로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78 곱하기 10의 3승, 이게 킬로니까, 그죠? 칼로리는 줄로 표시하자면 4.186 줄이 됐었죠. 칼로리. 요거 이제 곱하면 33만 3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자, 그래서 Q는 LM, 이렇게 이제 기억해주면 돼요. Q는 LM, Q는 ml, 그죠? ml. 질량 1kg을 녹이기 위해서 80칼로리가 필요한데, 그럼 2kg을 녹이려면 180kcal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L은 킬로그램당 질량당 Q예요. Q.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즉 녹을 때 필요한 열은 융해열이라고 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끓을 때 필요한 열이 기화열입니다. 융해열은 LF로, 기화열은 LV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가보면 물의 이제 기화열은 여기 있죠. 물의 기화열은 226만 줄이죠. 킬로그램당 226만 줄. 그래서 융해열보다 더 커요. 거의 9배, 8배 정도 되죠. 8배. 그 이유는 얼음을 녹이는 건 쉬워요. 즉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하지만 이 물을 기체로 만드는 건, 기체는 운동 에너지가 상당하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의 정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를 줘야겠죠. 얼음이 물로 되는 것보다 물이 얼음이 되는데 더 많은, 물이 이제 기체가 되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구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하 30도씨의 얼음을 뭘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수증기로 다 끓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려고. 그러려면 이제 열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공급해주면 일단 얼음이 차가운 얼음이 이제 뜨거운 얼음으로 바뀌겠죠. 0도씨 얼음까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0도씨의 얼음이 다 되면 그때부터는 열을 흡수해서 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로. 상태가 변화하는데 열을 쓰게 된다. 다 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가운 물이 점점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때부터 물이 증발을 시작합니다. 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열을 이렇게 오래나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음이 물로 될 때 들어간 에너지보다 물이 수증기로 될 때 들어간 에너지가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여기를 이제 A 구간 보면 이렇게 이제 얼음이 온도가 상승하는 A 구간, 상태가 변하는 B 구간, 물의 온도 상승 구간인 C 구간, 그리고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D 구간, 수증기의 온도가 증가하는 E 구간,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필요한 열을 공급된 열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이제 녹을 때는 온도가 상승할 때 필요한 열은 Q는 얼음의 질량, 얼음의 밀도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는데, 얼음의 밀도는 물하고 좀 달라요. 물은 킬로그램 1도씨 높이는 데는 4186줄이 필요한데, 얼음은 그 중간 절반, 딱 절반이죠. 2090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즉 0.5배라는 얘기입니다. 30도 높일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62.7줄의 열이 공급돼야 돼요. 에너지가. 자, B 구간은 이제 얼음이 녹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융의 열은 33만 3천 줄. 그런데 지금 1g이잖아요. 1g당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kg. 더 333줄. 이제 1g의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열이 되겠습니다. 자, C 구간은 이제 물의 온도 상승 구간이죠. M, C, 델타 T. 0도에서 100도씨까지 끓기 직전까지 온도가 상승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열이 419줄이 됩니다. 그리고 D 구간은 이제 수증기로 변하는 구간 226만 줄 per 킬로그램. 그런데 이제 1g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kg이 되고, 이때는 2260줄의 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은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더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도씩 상승하는 구간, 수증기의 밀도는 여기 2000이에요. 2000 줄 per 킬로그램 도씨. 그래서 이건 다시 또 뭐와 같으냐면 얼음의 비열하고 거의 같아지죠. 2000이니까 얼음이 얼마였어요? 여기 2090이었잖아요. 그죠? 얼음하고 거의 같은, 조금 더 작은, 얘는 20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0.2줄의 열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수증기의 응축 예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100g의 유리 용기에 담겨 있는 200g의 물을, 즉 유리는 100g이고요. 물은 200g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20도씨에서 50도씨까지 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더 높은 130도씨 수증기와 혼합을 해서 수증기를 넣어줘서 이거를 이제 온도를 높이는 거죠. 여기 물하고 유리 용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수증기로 이렇게 완전히 밀봉을 했습니다. 이 수증기의 온도는 130도씨예요. 그럼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뭐가 돼요? 이제 온도 하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 봅시다. 수증기 온도 내려가는 거, 그렇죠? 그때는 이제 130도씨에서 100도씨로 먼저 내려가 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겠죠. 증기가 물로. 이렇게 될 때는 100도씨의 증기가 100도씨의 물로 상태만 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이 100도씨에서 물의 온도가 하강하는, 50도씨까지 하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단계죠. 수증기 온도 낮아지고, 물로 바뀌고, 물의 온도 낮아지고. 이게 이제 뜨거운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열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유리하고 물을 온도 상승을 시켜주는 거지. 자, 그래서 QHOT는 지금 이게 QHOT예요. HOT 이렇게 빠져나온 열. 그러면 일단
수증기에 온도 하강이 있어야 되고 수증기에 이거는 액화죠. 액화가 있어야 되고 액화라고 할까요? 응결. 예. 증기에서 물로 변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뜨거운 물의 온도 하강 과정.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열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Q하트죠. Q하트.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요 계산하는 과정을 계산은 나중에 하고 요게 이제 차가운 유리와 물을 여기 이제 물과 유리 그죠? 글래스 워터 이렇게 해서 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같아야 돼요. 그렇죠? 글래스와 워터가 얻은 열은 요건 이걸 다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온도 하강 과정 그리고 응결 과정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온도 하강 다시 이제 물의 온도 하강 이 값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수증기의 질량 MS가 몇 g이어야 된다. 그럼 MS에 대해서 정리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에서 봤던 ABCD에서 공부했던 그 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 다 입력을 해주면 결과가 이제 수증기 10.9g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 1차 시를 간단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